오랜만에 우리 흐름토를 하게 됐네요. 엘빈 토플러의 미래 쇼크 7절 7장이네요. 제식으로 도막 7. 오늘 주제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좀 까다롭습니다. 한 낱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데 에드호크러시 좀 이상하게 만들어진 말인데 에드호크란 말은 아실 겁니다. 라틴어로 에드호크 하면은 호크 이것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 또는 여기에라는 뜻도 되겠네요. 이번 경우에 한해서 할 때 에드호크. 그러니까 임시 변통이라는 말도 좀 있고요. 임시 변통. 에드호크 이론 하면은 뭐 땜질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뭘 살짝 수정해가지고 예외 조항들을 만들어가는 거. 보통 임시란 말로도 많이 번역을 해왔고, 또 이번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까 특별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 전담반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전담반이라는 게 이상하지만은 이번 경우에만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라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들만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조직체. 그걸 지금 에드호크러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토플러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그 뒤에 보면은 147쪽에 보면은 그 베니스라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책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147쪽 베니스 원래 이제 워런 베니스라고 아주 유명한 뭐 사회학자이기도 한데요. The Temporary Society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temporary라고 쓴 말을 보니까 예전에는 좀 안정된 사회였죠. society,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우리말로는 동아리에 좀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동아리란 말이 이미 이제 쓰이고 있기 때문에 society에 대해서 좀 모여살이라고 하다가 모여살이하고 비슷하게 또 동아리와 모여살이를 합치니까 모아리도 되더라고요. 모아라, 모여라 해서 모아리 이렇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소사이어티에 대한 그 번역어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라는 말은 좀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동아리를 기본 개념으로 삼고 모여살이의 뜻을 갖고 또 좀 더 그 새로운 낱말로 만든다면은 동아리의 그 아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여살이의 모를 합쳐서 모아리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다음에 템퍼러리 하면은 템프스는 이렇게 박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딱딱 템프스 두드리는 소리 박자죠. 그런데 템퍼러리 하면은 이렇게 그 두드리는 소리 사이사이니까 뭐 임시적이다 이런 의미로 되지만 한자로 보면 임시라는 게 그때에 이렇게 그 한해서라는 뜻이 되네요. 우리말로는 때때로. 그러니까 템퍼러리는 우리말로는 때때로 하고 딱 맞는 말이 되겠네요. 또는 한동안, 뭐 잠깐 동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템퍼러리 소사이어티는 그 이제 가족처럼 지속되는 그런 모아리가 아니고 잠깐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다시 흩어지는 모임과 흩어짐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한정적이고 임시적이고 잠깐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Temporary Society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책 전체에서도 토플러가 Temporary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죠. 뭐 일회성이라는 표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회적이다. 또는 일시적이다, 또는 임시적이다, 또는 이제 그 임대라는 개념도 좀 썼었고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에드호크라시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베니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만들었고, 요걸 이제 68년에 이 책이 출간됐으니까 바로 토플러가 이제 이 책을 출간하기 바로 직전에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플러는 좀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의미를. 그래서 그 변형된 의미가 중요한 건데요. 일단 131쪽 첫 단락 보면 인간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이렇게 이제 뭐 이걸 사회학자라고 해야 되는지 경영학자라고 해야 되는지 또는 뭐 미래학자라고 말해야 되는지 정체불명의 토플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간을 뭐라고,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자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제공했는데요. 기계에 끼어있는 무력한 톱니바퀴. 사람을 톱니바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톱니바퀴처럼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이제 토끼장 토끼장 속에 갇혀 있는 토끼라는 모습으로도 보고 있네요. 칸막이 안에 갇혀 있는 모습. 이건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좀 그려낸 것인데, 이런 것들 한마디로 조직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직 인간. 요때 말한 조직이 오거니제이션이기 때문에 사실 조직 인간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앞에서는 뭐 조립 인간이라고까지 우리 번역자께서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조직 인간, 조립 인간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겠네요. 톱니 사람, 톱니로 톱니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앞에서는 제가 이제 빨대 만남이라고도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만큼만 쪽 빨아먹고 버리는 그런 인간관계. 우린 다 이렇게 빨대 만남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는 기능적인 만남, 필요에 의한 만남,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오거니제이션을 쓴 건데요. 우리말로는 짜개입니다. 짜개. 짜임새 안에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 짜개이죠. 그리고 오르간이라는 건 원래 이제 우리 장기 있죠. 신장, 콩팥, 심장, 뭐 눈 이런 거 기관입니다. 그릇이란 뜻인데 그릇. 눈은 볼 수 있는 그릇이고, 코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릇이고. 그러니까 유기체란 몸이라는 큰 그릇이 있다면은 그 큰 그릇 안에 사람들은 또 저마다의 작은 그릇들처럼 살아간다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조직 인간이란 낱말의 의미입니다. 번역이 좀 적절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기능, 전문인 또는 어떤 톱니바퀴처럼 전체 안에 맞물려 돌아가거나 토끼장 속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자유를 잃어버린, 구속당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뭐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제 오르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릇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봐요. 원래 뜻대로 빚어진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구성 원소를 말하는 톱니바퀴, 톱니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톱니 사람 또는 짝의 사람, 뭐 조직적 사람, 조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 구속된 삶을 살아가니까 이 관료주의라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관료라는 말 자체가 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는 아주 쉽습니다. 원래 불어에서 왔는데 미로는 사무실, 책상이라는 뜻이야. 책상에 앉아서 뭔가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래라 저래라. 이제 그럼 미로크라시 그러면은 크라티아라는 게 우리 데모크라시. 데모스는 뭐 민중이나 군중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이제 신라 때 보면은 9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부족 체제, 구족 체제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각 부족을 대표하는 대표자, 이걸 데모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말이니까 데모크라시가 거기서는 뭐 상인들을 대표하는 사람, 또 뭐 시인들을 대표하는 사람,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귀족을 대표하는 사람, 이런 대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이제 데모스라고 했던 것이죠. 구족 이런 대표자들이 이끌어가기, 크라티아는 이끌어간다, 이끌기란 뜻입니다. 그러면 혼자 이끌어가는 걸 이제 모나키라고 하죠. 모나키라는 건 이제 홀로 이끌기, 혼자 이끌기 이렇게 될 수 있을 테고, 뭐 돈으로 이끌기도 가능합니다. 금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뛰어난 사람이 이끄는 것도 있긴 귀족, 뭐 아리스토크라시라고도 하는데 이런 뛰어난 사람이 이끄는 것, 그러니까 앞에 오는 게 주로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는 민중을 이끄는 게 아니고 민중이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주의는 전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끄는 게 누구냐를 명시하는 명명법입니다. 그러니까 데모크라시 하면은 오늘날 우리 그걸 민중이라고 부르니까 민중이 이끄는 것. 근데 민중이 누구를 이끕니까? 민중을 이끄는 것. 민중에 의해서 민중을 이끄는 것. 이걸 데모크라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가 민중이라는 겁니다. 이끄는 주체가 바로 민중이다. 그러니까 주의 같이 무슨 민중을 이승만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민중을 위해서 국부로서 자기가 이제 이끄는 것이다. 민중이 피치자가 되는, 피지배자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했었는데 그 민주주의를 거꾸로 이해한 거죠. 바로 민중이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임자가 돼서 나라를 이끄는 것. 관료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정권을 이임받아서 그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실현해가는 집단, 이 관료인데, 료라는 게 동료할 때도 료라는 말이 쓰입니다. 료라는 말은 이제 뭐 등급이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관이라는 게 더 중요한 말이죠. 관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작급, 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뭐 작이라는 말도 있죠. 작이라는 것은 술잔 이름입니다. 왕이 이렇게 이렇게 쭉 앉혀놓고 술을 따르죠, 그죠? 그럼 신하들에게 술을 따르는데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따르는 사람도 없고, 이제 작이라는 거는 술잔이란 뜻이었는데 이런 높은 신분, 이제 임금님하고 술 같이 나눠 마실 수 있을 만큼 높은 신분의 사람, 작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관이라는 것은 그런 행정 체계 안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집단, 관료라는 일종의 집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치 토끼장과 같아서 그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132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관료주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우리 영화를 통해서 이런 걸 많이 공포심을 갖게 됐죠. 그 근대 사회를 대표하는 그 모던 타임즈 이런 거 보면 마치 톱니바퀴로 우리가 끼어가지고 엄청 달성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토플러는 반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러한 뷰로크라시, 관료주의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관료 체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달러 마지막 문장, 에드호크라시라고 이제 이름 붙였네요. 원래 에드호크와 크라시인데, 에드를 이제 띄우고 호크라시를 붙여서 에드호크라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번역이 거의 불가능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냥 에드호크라시라고 다 부르고 있는데, 직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끌기. 그 여기 누가 빠졌냐면은 이끄는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월호 또는 우리 특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건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전담반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그 단체가 생겨나는데 크게 네 가지네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매트릭스라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이건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체제들을 쉽게 연동시키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느슨한 전담반이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각 부서에서 정말 뛰어난 인재들만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거죠. 이게 전담반입니다.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력 투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은 원래 부서로 되돌아갑니다. 이건 프로젝트죠. 중국은 이것을 공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동북 공정할 때 이 공정이 바로 프로젝트인데요.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문제를 목표를 달성하면 다시 해체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게 태스크포스라는 이제 말인데요. 태스크포스는 각 부서들은 그대로 있고 부서장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분담한 뒤 다시 돌아가서 분담된 일들을 해내는 거죠. 그 태스크포스는 프로젝트보다는 아주 느슨하지만 효율적으로 분담 체제를 만드는데 이제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보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위원회 제도 같은 겁니다. 위원회는 말하자면은 어떤 그 승인 기관 같은 거를 갑자기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4대강 이제 그 건설을 위한 무슨 위원회 이걸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은 무슨 기존에 있던 어떤 부서들이 아닌데 4대강 관련된 모든 사업의 인허가 부분들을 몽땅 권리를 이양합니다. 그리고는 한 10명 정도의 위원들을 위촉해가지고는 그들이 따다다닥 모든 거 허락해놓고 위원회가 사라져버려. 그러면 모든 사업은 다 추진되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언급해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다 쓰이고 있는 조직체들이고요. 이 모든 조직체들의 특징이 한번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뒤에 다시 흩어진다는, 해체된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에드호크를 강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드호크는 문제의 방점을 찍은 거네요. 이것을 위해 이끌기.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해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이것이라는 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 이것들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끌기 위해서, 이끈다는 건 해결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낸 조직체, 이걸 이제 그냥 에드호크러시라고 불렀다. 133쪽에 가면은 이 에드호크러시의 특징을 밝혀주기 위해서 먼저 기존의 관료 체제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랄까요? 사실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관료 체제 내에서는 이때는 뷰로크라스입니다. 뷰로를 책상이라고 해야 되니까 우리말로는 책상 물림이라고 좀 비하시켜 볼까요? 책상 물림 이끌기, 그러니까 책상 물림들이 이끄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펜대로 이끄는 이런 관료들,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분업이라는 거죠. 분업되어 있고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다시 말하면 협업을 할 수가 없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분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이런 명령 체계를 갖고 있어요. 위계적, 수직적 위계 질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위아래,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위계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짜인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셋째로는 한번 만들어지면 안 없어지는 특징이 있다. 영속성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영속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공무원들 들으시면 죄송할 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돈 벌어먹는 집단이다. 불필요한 일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 일은 이미 필요가 없어졌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미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일들인데 그 부서를 없앨 수가 없어서 그 부서에서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자를 수 없어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지속한 예산 낭비 사례가 뭐 거의 한 3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한 번 만들면 안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토플러가 보기에는 이런 관료 사회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책 전체의 핵심 키워드는 가속화라는 거였습니다. 변화는 정상적인 속도로 이루어질 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생활 속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침이 정상적인 속도로 반복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이 빨라진 거야. 그리고는 막 숨이 차기 시작한 거죠.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거야. 이럴 때 이제 가속화라고 표현했는데, 이 가속화,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 가속화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부적응 상태에 빠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 부적응 상태는 사회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개인적으로는 도태, 이제 뒤처지는 일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돼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 상당한 열등감 이런 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관료 사회에도 이제는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서 예외가 아니게 됐다. 변화하게 됐다.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요 장의, 요 도막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135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35쪽. 한 문장만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5쪽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 하룻밤이 지나면 새 부서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져 끝없는 재편성이 계속된다. 보통 조직 개편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은 거의 2년에 한 번꼴로는 이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합니다. 조직 개편은 주로 이제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구실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밑에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 재배치를 하면 되는데, 조직 개편을 하면 되게 국내에 있는 그 이제 뭐 과장급 이상들이 이제 해고의 그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해외 지사로 발령된 사람들은 안전하죠. 그래서 조직 개편이라는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전부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국내에 있으면 위험해지는데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승진하는 사람이 있고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해고당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뭐 규모가 많게는 10,000명 단위로 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죠. 이런 끊임없는 재편성이 지속이 되는데, 하지만 한국에서 공무원 사회는 철밥통이란 말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잘 안 일어나고 있고,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정년퇴직이 보장되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왠지 설득력이 우리 한국에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좀 13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는 가드너, 자기갱신, 이런 말들은 진짜 어려운 말이네요. 갱자를 잘 모르시잖아요. 갱신하면은 거듭거듭 새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self renewal 하면은 스스로 새롭게 하기,
그러니까 스스로 새로워지는 거네요. 선견지명이 있는 행정관은 하고 쭉 시작이 되는데요. 한 3줄, 4줄 내려가니까 대부분의 조직들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 영속성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조직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새로워지기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문제의 변화, 수요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끊임없이 그 구조를 변경해 가는 것, 하나의 진행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 스스로 거듭 새로워지는 과정이다. 또는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역사적 과정으로도 운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관료 사회의 출현을 138쪽으로 하면은 새로운 에도크러시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태스크포스가 이제 얘기가 됐고, 또 하나는 매트릭스는 여기 이제 빠져 있죠. 매트릭스가 있고, 또 하나는 위원회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는 좀 빠져 있고요. 여러 팀들이 모여 특수한 단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뒤에는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로키드 항공사 예를 들고 있습니다. C5A라는 군용 수송기 58대를 제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사업본부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는 거죠. 프로젝트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신청 준비 사업팀이 있다가 나중에 신청이 끝나니까 그 팀은 해체가 되고 이제 본래 이제 그 사업 관리팀이 만들어지고 139쪽 맨 밑에 보니까 애드호크 그룹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로 이것을 위해 하나의 모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게 뭐냐면 군용 수송기 58대를 제조하는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그룹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40쪽으로 가보니까 재미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네 번째 단락이네요. 겉으로 보기에 임시적 조직체의 등장은 별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운영 방식은 조직체가 다소간 영속성을 갖는 구조들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전통적인 조직 개념을 깨트리고 있다. 처음에 우리는 저항이 좀 심한데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면 뭐 우리도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재 개발을 한다. 그럼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큰 틀을 짭니다. 그리고는 그럼 누가 이제 교재를 쓸 건지 이렇게 선출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프로젝트를 맡기죠. 그럼 그분들이 그걸 수행한 뒤에는 결과물을 딱 내고 그 팀이 해체가 되면 교재 편찬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문제는 같은 조직 내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왠지 모르지만 소외를 당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프로젝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왠지 모르지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만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특권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을 너무 많이 시키게 되는.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경영자에게 좋겠지만 노동자에게는 2중 3중으로 일이 가중되는 구조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141쪽 세 번째 단락 중간 바로 다음 부분. 자, 이제 지금 여기서의 에드호크러시의 특징이 뭐냐면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가 없어지면은 해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한 걸로 치자면은 모듈러리즘, 이거 뭐 번역이 좀 어려웠죠. 제가 모듈러를 뭐 무슨 이상한 모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는데요. 모각이라는 것은 조각이란 말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떤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 레고를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어떤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이 입체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입체로 되어 있으니까 유리 조각은 그냥 뭐 유리에 쪼개진 하나하나의 낱낱을 조각이라고 한다면은 모각이라는 거는 모형이 있을 때 그 모형을 이루는 구성 성분들 하나하나를 모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 만든 말인데요. 되게 재미있긴 한데 낯설긴 해요. 그죠? 근데 만들어 놓고 나면은 우리 여기 캠코더가 있는데요. 이걸 조각이라고 하면은 쪼개진 거기 때문에 다시 합체가 안 되죠. 근데 모각이라고 하면은 부품으로 해체가 됐다가 다시 합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각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이 만들어 쓰고 있는데 새로운 말을 하나 여기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우리는 조립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죠. 조립주의. 조립주의란 그 구성 요소들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전체 구조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시도. 이것도 이거 토플러 인용은 안 하고 있지만 토플러 얘기는 아니고요. 브리노 라뚜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라뚜르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이 될 텐데 이제 그 행위자 네트워크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뭐 현상을 발견을 했고 우리에게 근대는 없었다라고 근대는 없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뭐 다양한 소개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그분이 말하는 게 이제 컴포지티즘, 조립주의, 컴포지션, 이거 조립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번역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컴포지툼 하면은 함께 이루고 있는 것, 짝의 구성 요소, 성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립식 주택을 떠올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립식 주택에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뭐 그 안에 다양한 살림살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조립식 주택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해가 쉬운 표현입니다. 컴포지티즘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부분으로 해체됐다가 다시 조립해서 완성품이 돼서 쓰이다가 또 사라지는데 문제 핵심이 뭐냐면 이분이 지금 지적한 게 뭐냐면 우리 장기 같은 경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 몸의 경우 심장이 닳았어요. 그럼 심장을 갈아 끼우면 더 오래 살 수 있겠네요. 우리 구두 뒤축이 닳았어요. 그러면은 구두 뒤축을 갈아 끼우면 구두를 더 오래 신죠.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번역이 적절치 않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수리해서 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분 구성 요소들을 갈아 끼움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전체의 수명을 길게 가져가는 방식.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조립주의라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설명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구성 요소들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이걸 교환함으로써 또는 교체함으로써 전체 구조의 지속성을 높인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조립주의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썩은 부위를 도려내가지고 어떤 것의 생명을 더 오래 지속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조직 개편이 결국은 한 조직의 지속성을 유지시켜 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에드호크러시의 특징이 이제 위계질서적인 이러한 조직을 무너뜨리고 또 영속적인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의 근본적인 특징들을 모두 무너뜨려서 장기적인 형태로부터 임시적 형태로 영속성으로부터 일시성으로 그리고 분업이라는 형태로부터 협업의 형태로 모든 관료 조직을 바꿔놓는다는 거네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그 위계적 질서의 붕괴라는 특징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142쪽.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좀 전 있다고 이 부분 보는데, 토플러는 현재 기업과 그 관료 체제가 그 위계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금 진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제2의 기계 시대, 그건 2014년에 나왔나? 뭐 그러니까 제2의 기계 시대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승자 독식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디지털 혁명을 통해 가지고 CEO가 직접 관리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서 5만 명의 직원도 CEO 혼자서 컴퓨터 앞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 CEO의 의사결정의 가치는 무한대로 커졌다. CEO의 이 그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 이후에는 이렇게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업 전체를 CEO 혼자서 예전처럼 보고의 사슬을 거쳐가지고 복잡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위계 질서 안에서는 CEO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에, 지금은 모든 관리를 직접 CEO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 전체에 대한 관리 능력이 더 커졌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은 이 CEO의 결정 하나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배에 비유를 했는데 한포 사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배가 CEO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모든 사원들은 포탄이 어디로 날아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CEO만 알 수 있습니다. 이 CEO가 자연으로 에서 배를 자연으로 딱 틀었는데 포탄이 오른쪽으로 떨어져가지고 피해갔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살은 거죠. 그럼 이 배가 살아났을 때 모든 공적은 누구한테 있어요? CEO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공적을 배분하는 이제 배분의 방식이 주식회사라면 주주가 하는 거죠. 그럼 주주에서는 CEO의 그 연봉을 뭐 10배, 20배, 300배씩 올려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높은 연봉을 주고서라도 기업 전체를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1%의 성장을 기록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100억 달러 이렇게 되니까 그 천문학적인 이제 연봉을 주고라도 아주 뛰어난 CEO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2의 기계 시대가 우리한테 알려줬던 최근 이론이었는데, 토플러는 그러한 의사결정의 이런 그 이제 권한이나 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2의 기계 시대가 좀 더 정확히 분석을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4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세 번째 단락. 전형적인 관료 체제는 그 가속화라는 이제 뭐 사물의 가속화, 공간의 가속화, 인간의 가속화, 뭐 시간의 가속화, 뭐 이동의 가속화, 뭐 노마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가속화 유형들을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속화될 때 전형적인 관료 체제는 다음과 같은 혼란을 겪는다는 겁니다. 몇 가지였나? 두 가지였나? 네, 이 정도. 첫 번째는 생활 속도의 가속화. 생활 속도의 가속화는 이제 그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할머니를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도어락이 있죠. 할머니는 열쇠를 따고 이제 현관문 열쇠를 따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도어락이 생기면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이제 자물쇠가 딱 등장하자 할머니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집에 가는데 할머니가 계속 비밀번호를 못 여는 거야.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나보고 자기네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래. 근데 이제 그것도 아실 거예요. 그 소방 불이 나거나 위급시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맞는 키를 거기다 입력해놔. 그래가지고 얘기해줘도 되나? 아무튼 특수한 번호 이렇게 뜩 누르면은 모든 집이 다 열려. 개인 집은 안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동 현관의 경우 맞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키를 따닥따닥 눌러서 딱 열어줬는데 할머니가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의심을 받았던 것 같아. 이런 할머니 역할, 컴퓨터 새로 들어왔는데 컴퓨터까지는 그래도 할머니가 안 쓰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 디지털 TV가 들어온 거야. 그다음에 HD TV가 들어오고 U TV가 들어오고 할머니는 이제 컴퓨터를 켜고 끌 수도 없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생활 속도의 가속화라는 겁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배우려고 하면 이미 더 빨리 바뀌고 있고 적응이 안 되는 상태 요겁니다. 자, 이러한 그 생활 속도의 가속화 때문에 관료 체제가 뒤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생산 지연에 따른 비용 손실이 증가하게 되더라. 보다 많은 정보와 보다 빠른 정보 속도가 필요해지는데 기존의 관료 체제는 이걸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결국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기업에서 맨날 그럽니다. 이 무슨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기업 못 해먹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행정 간소화라는 말로 쓰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건 뭐 그 연구조사한 보고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행정 비효율 때문에 기업의 그 손실이 연간 20% 이상 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좀 선진화되기만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20%의 손실을 다 만회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들입니다. 145쪽에 오면은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5번째 줄. 수직적 전달 체계로부터 수평적 전달 체계로의 거대한 이행. 에드호크러시의 특징이 뭐냐면 상명 하달이라는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 전달되는 체계로부터 전문가 집단끼리, 동료 집단끼리의 이런 수평적 전달 체계로 이러한 의사 결정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오해가 없어져야 되는데요. 수직적 명령 체계가 사라진다는 건 아니고요. 프로젝트가 딱 진행이 되면요. 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거의 동등하게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같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다만 다시 원래 부서로 돌아가면 수직적 의사전달 체계가 또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드호크러시라고 말하는 프로젝트라든지 태스크포스 팀에서는 이러한 그 CEO들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뭐 이번에 우리 알 수 있지만은 세월호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이었고 의사결정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수평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사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관료체계라고 하면은 수직적인 의사체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147쪽으로 오겠습니다. 관료체제의 저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이제 베니스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관료주의는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파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관료주의라는 것이 가속화죠. 이런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 비효율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적응 능력이 없는 이런 뒤처진 현상 때문에 관료주의가 파멸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네요. 우리 해경이 없어진 건 뭐 좀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런 관료주의 때문에 일이 잘 안 된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런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즘 뭘 얘기하냐면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관료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명령의 주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해경 우리 세월호 사태 때 잘 본 것처럼 이런 위아래 수직적인 명령 관계가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 그런 위기 대응 능력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단점일 수도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된다. 각기 상부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8쪽으로 가시면 두 명을 이제 비교하고 있죠. 그 관료 사회를 옹호했던 사회학자는 막스 베버입니다. 베버의 이론을 좀 소개하고 있고, 베버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베니스인데요. 148쪽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베버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정치적 또는 이제 다양한 사회적인 압력이 행정의 반응 속도를 가속할 테고, 그래서 행정 안에서 행정 조직 체계 내에서 아마 관료적 조직이 나름대로 적응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베니스는 초산업 사회에서는 이러한 적응을 잘 못해서 결국 관료 체제 자체가 붕괴하거나 또는 이런 임시적 체제, 에도크러시라는 임시적 체제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 예측이 맞은 것 같습니까? 베버가 맞나요? 아니면 베니스가 맞나요? 자, 149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토플러는 베니스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니까 베니스에 의하면 이런 에드호크러시의 사람들, 이 에드호크러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제가 그냥 제 식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끌기, 그러니까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이 체제의 사람들은 직급과 역할에 따라 수직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능과 전문적 훈련에 따라 융통성 있게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류된다. 아마 미국 같은 경우 재난 영화 보시면은 무슨 그 소방대장이 전권을 뭐 불이 나면 소방대장이 전권을 다 갖고 경찰까지도 장악을 하고 그죠? 모든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위가 되면 주지사가 그 통제권을 갖게 되죠. 그 일반적인 경우 살인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나면은 보안관이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 보안관이 그 당시 그 지역에 그 사건의 통제권을 갖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서를 다 통괄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식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전문가들은 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령권자는 한 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평적 관계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게 참 잘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이 구조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정도 아니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서로 각자 따로따로 노는 구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뭐 속된 표현으로 엿먹이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업은커녕 분란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책임 떠넘기기. 한국의 고질병이죠, 그죠? 컨트롤 타워가 있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은 한국은 아예 자기가 맡은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기가 맡은 것을 타 부서에 떠넘기게 됩니다. 서로 막 싸우느라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죠. 지금 토플러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조직인간, 조직인간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 번역이 조직인간. 제가 이제 짜게라고도 했었고, 짜게. 어떤 전체 짜임새의 한 실오라기, 톱니바퀴에 톱니 하나, 이런 거 짜게죠. 이 짜게 사람, 짜게 인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짜게 인간은 일단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면 더 강력합니다. 아버지도 아마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조직에 대한 강한 충성심이 있던가요, 아버님이? 보통 직급이 올라가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집니다. 한 부장, 상무 정도면 뭐 거의 조직과 동일시가 되죠. 그런데 과장 이하면요, 되게 조직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기가 소모품이라고 많이 느껴요. 많은 대기업 그 신입사원들이 절망합니다. 자기가 와가지고 겨우 이런 일을 하려고 왔나, 이런 일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한국 사회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신입사원 때부터 조직에 대한 충성과 애착이 강합니다. 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위계질서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애착심도 크고 충성심도 크고 위계질서도 아주 확고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분업도 좀 확고합니다. 이게 이제 조직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맨이라고 말할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반면에 이제 이런 그 조직인간이 아닌 사람들은, 자, 한번 이름을 붙이진 않았는데 150쪽 네 번째 달러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도 뭐 이름을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뒤에 보면은 이름을 어떻게 붙이긴 했냐면 154쪽으로 가면은 두 번째 줄에 associative man 이렇게 붙였어요. associate 뭐 동료라는 뜻도 되고요. association 그러면은 연관시키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제식으로 번역을 한다면은 뭐 동아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인 같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좀 지나친 번역입니다. 어떤 하나의 조직에 함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인간과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런 분업이라든지 또는 위계질서라든지 애착 이런 거는 덜하고 동료 애에 의해서 뭉친 사람. 그러니까 하나의 일, 그 어떤 특정한 일을 통해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동료라는 개념으로 모인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에드호크러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 특성들이 150쪽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영속
독성 대신 일시성이라고 표현했네요. 일시성은 뭐 앞에서 많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동성이라고 했는데 옮겨 다니기라고 제가 번역을 바꿨습니다. 뭐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고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닐 뿐만 아니라 나라도 옮겨 다녔어요. 그죠? 노마드였습니다. 노마드. 옮겨 다님이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조직 안에 개편되는 끊임없는 내부적인 조직 개편. 그 다음에 임시적 작업 그룹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제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현대인과 현대적 조직체들 간의 협약은 그러니까 뭐 계약직이네요. 다 임시직이거나 계약직이거나. 그리고 들어가서 그 조직을 바꾸려고 했을 때 안 바뀌면은 자기가 떠난다. 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떠나기도 어렵죠, 그죠? 이게 이제 그러한 에드호크러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었고 151쪽 세 번째 단락에 가면 좀 얘가 한 명 나옵니다. 자, 전문가 어떤 직업 전문인의 충성심은 자기 직업에 대한 것일 뿐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아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은 조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는 조직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에 좀 풀을까요? 이게 좀 자조적일 수도 있는데 오늘날 교수들은 젊은 교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교수 노예란 말을 좀 쓰고 있어요. 자긍심 다 팔아먹은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교수가 말하자면 그냥 직업이 돼버린 거야. 예전에는 이제 교수가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리고 연구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식의 최전선이어가지고 자부심, 자긍심, 명예가 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강의실에서 교수님 강의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숱하게 모르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 참조하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 선생님한테 묻기 전에 뭘 합니까? 구글에 일단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대화 상대자 정도가 된 거예요. 새로운 지식? 글쎄요, 우리 리스일에 검색해보면 교수님보다 더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는 것들을 다 우리 검색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로서의 명예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평가자. 남아있는 게 유일한 게 그거죠. 학점 부여하는 평가자 역할을 하고, 직업이죠. 근데 직업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평가자이면서 평가를 받는 입장이 돼요. 교수들도.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죠. 교수가 평가를 받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됐는데, 논문 편수, 그리고 강의 평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그 직업으로서의 그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때가 있어요. 논문 못 쓰면 잘리잖아요. 그럼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런 이제 압박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왜 교수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회의가 들고 학교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들도 이제는 조직에 더 얽매여 있는, 사실 교수들이 이런 에드호크러시가 돼야 되는데 프리랜서처럼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학교가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서 안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거꾸로 가랬죠. 교수들이 학교에 대해서 나 좀 채용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형편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152쪽으로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베니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적 전문가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드호크러시라는 거는 전문가 그룹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뭐 프로젝트 누가 수행하겠어요. 팀 내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과제가 갖는 고유의 만족감에서 보람을 얻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직장이 아니라 업무에 애착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베니스는 미래형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래형 인간은 모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고요.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것이고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호크러시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나 기업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집단.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미래형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여러 조직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한 조직에 얽매이지 않은, 그러니까 프리랜서 같은 개념이네요. 그런 사람을 이제 이름하여서 154쪽에 이거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Associative ma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이러한 여기저기에 연합을 잘하는, 뭐 오늘날 식으로 하면 협업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5쪽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날 그 관료사회마저도 에드호크러시와 같은 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제 이런 가속화,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일이 사회적 긴장과 심리적 긴장을 증대시킨다. 요거를 이제 토플러는 적응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이러한 그 가속화의 영향이 사물, 또 사람과의 관계, 장소, 그리고 이제 조직 이런 데 모두 적용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임시성을 강화시켜 왔다라는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8절, 도막 8. 사실 이 부분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으로 아주 이제 더 잘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초기 내용들을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표현 하나를 소개하면은 그 첫 단락 중간 부분, 초산업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나라들,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을 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경제적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재미있죠, 그죠? 정신 경제적 이런 말이 쓰인 적이 있었나요? 저는 이 책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밑에 말은 더 재미있습니다. 이미지 폭탄, 이미지 범. 이미지 폭탄이란 말은 상당히 이제 그 실감이 나는 말들인데요. 그 밑에 트위기라는 런던 토박이 소녀 뭐 얘기가 좀 나옵니다. 모델로 나와가지고 1년도 못 되어가지고 폭발적인 명성을 얻게 됐는데, 이 트위기가 뭐 그냥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모든 상품에 모든 곳에 다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갑자기 그냥 그 이제 연예인 한 명이 그 갑자기 뜨면은 모든 광고에 출연하고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 폭탄입니다. 온통 그 특정한 연예인 또는 특정한 이미지들로 세계가 도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적 이미지, 멘탈 이미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내용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158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대상 인간들은 실존 인물이건 가공 인물이건 간에 행동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또한 우리가 우리 생활에 관해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도록 여러 가지 역할과 상황을 연출해 줌으로써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트위기 같은 이 이미지 폭탄에 의해 주어진 특정한 인물들을 대상인물이라고 합니다. 대상이란 말은 우리가 마주 바라본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삶의 모델로, 삶의 지표로 삼는 것들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인간이라는 표현은 우리 우상이라고도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바라보는 그런 인물, 이것이 이제 대상 인간들인데요. 이들을 통해서 뭐 어떤 유명 인사가 유명해지면 우리가 그 유명 인사를 흉내내게 되는데, 요즘은 문제가 좀 아주 심각합니다. 악명이 높은 사람도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악명 높은 사람도 따라해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을 따라하면 괜찮은데 TV에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따라하는 거야. 심지어 뭐 자살 이런 거 따라하고, 뭐 살인도 따라하고, 욕설도 따라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따라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대상 인간들이 생겨나면은 우리의 멘탈, 머릿속의 그 이미지들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장 드라마가 나오고 나면은 이 막장 드라마의 그 이미지들이 우리를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막장으로 보지 않게 되고 사실로 보게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모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159쪽에 가보시면 트위기와 K 중간자, 트위기는 앞에 나왔던 모델 이제 소녀를 얘기하는 것이고, K 중간자라는 건 K 메손이죠. K 메손. 요거는 이제 K1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1900년대 초, 중반이죠. 1940년대쯤에 K 중간자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입자인데요. 뒤에 이제 설명이 조금 나와요. 자, 이 세계에 관한 심상 모델, 멘탈 모델이라고 표현했는데, 심상 모델, 마음속에 우리가 품게 되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이미지 백화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신은 죽었다. 이런 거. 또는 이렇게도 표현했네. 마음속의 초상화들. 이런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이러한 멘탈 모델 또는 이제 이러한 그 현실을 닮은 특정한 초상화들 또는 이미지들을 통해 가지고 현실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160쪽에 오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 모델은 개인적 산물이 아니라 직접적 관찰을 토대로 한 것들도 있지만 대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한 인간, 한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가 속한 사회 전반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우리의 모든 이런 지식들은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지식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지식이 빨라지면은 우리도 그 지식을 빠르게 유통시켜야겠네요. 근데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지식의 속도는, 순환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지만은 우리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은 좀 정체되어 있죠.
계속 끊임없이 빠르게 배울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뭔가 이제 편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새로운 지식, 이걸 우리가 이제는 따라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느끼시나요? 안 느끼시나요? 젊은이들은 잘 안 느껴. 그걸 즐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느낍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알미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돼야지 좀 팔아먹을 수 있지. 눈만 뜨면 새로운 지식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알고 있던 게 다 이게 쓸모가 없어지면 날마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굉장히 무력해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60쪽 맨 밑에 보니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세그레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K 중간자에 관한 논문만을 모두 섭렵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이제는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이제 한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천재 같은 사람이라도 이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공부해 가면서 캐치업이라고 하죠. 계속 따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워요. 그리고 지금 지금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들은요,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뭐 예전에 좀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있던 것들이 새로워지기보다는 아예 없던 것들이야. 인공지능에 관한 건 없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돼야 돼. 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무슨 금융에 관한 정보들 있잖아요. 경제학, 경영학, 뭐 새로운 학문 분과 전부 새로운 것들이죠. 과거는 없던 것들을 이제 새로이 배워야 되는 161쪽의 두 번째 달랑 마지막 문장 보니까 뭐 이건 예측이지만은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지식의 97%는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다. 더 빨라지겠네. 이제는 아마 거의 100% 정도가 100%는 뭐 불가능하겠네. 어쨌든 이런 새로운 지식의 물결을 제3의 물결이라고 토플러가 표현하고, 이걸 나중에 아예 새로운 책으로 써서 정보혁명이라는 것을 이제 20세기의 핵심 혁명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책도 역시 세계적인 선풍을 불러일으켰었죠. 162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지식의 이런 새로워지는 과정을 프로이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2쪽 두 번째 단락 보니까 한 가지 예로 어린이관과 유아 이론의 급격한 변화를 예로 꼽을 수 있겠다. 기정씨 같은 경우라면은 아이가 나쁜지 어떤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 그 누구 탓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나요? 엄마 탓. 그렇죠. 엄마 탓 또는 뭐 미디어 탓도 하지 않나요? 또는 친구 탓? 유치원 탓? 얘도 좀 낫네. 아빠 탓이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는 그러죠. 당신네 집안. 꼭 그런 못된 짓은 다 그 시댁 식구한테서 받은 거고. 핏줄 탓이 핏줄 탓. 중요한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어딘가에 탓을 돌려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반드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이론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163쪽에 보면은
프로이트 이론이 이제 엄마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을 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정신분석가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제 예를 몇 가지 이제 들었는데요. 셀러즈라는 사람은 무엇이 새로운 고양이인가? 라는 이제 그 책에서 자기 환자들보다 훨씬 더 미친 어떤 정신분석가의 역을 연출했으며 이를 계기로 정신분석가 농담이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세련된 사람들 간에만 유포되는데 그치지 않고 애당초 정신분석과 신화를 만들어냈던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들 간에도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 프로이트가 볼 때는 성욕에 대한 불만족으로 리비도에 대한 불만족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정신분석가가 나와가지고 그 상담을 해주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상담을 해주면서 다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가 운다 그러면은 뭐 학문기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등 맨날 그 이제 성적인 문제로 환원해가지고 그 꼬맹이가 뭐 무슨 이 설명을 이제 했는데 엄마들이 그걸 또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개그로 이제 좀 조롱하기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이것이 이제 163쪽 하나 둘 셋 네 번째 달락 가보니까 정신 약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뭐 우울증 치료되고 아이의 뭐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정신치료학이라는 것으로 치료가 되니까 프로이트가 거짓말쟁이네 뭐 무슨 리비도 이론이야 약물로 다 치료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행태주의라고 합니다. 다 고쳐지는데 왜 그래요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행태주의 심리학 행태주의가 갑자기 휩쓸고 다니고 164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서로 하나의 이론을 가진 쪽이 다른 이론을 가진 쪽을 공박하고 서로 공박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어린이에 관한 그 치료법들이 하나의 투기장처럼 됐다. 우리 더 이상 어떤 이론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 새로운 이론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기존의 이론들을 모두 버린다는 거죠. 여기 거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164쪽 두 번째 달락 첫 문장. 새로운 지식이 낡은 지식을 거세시키고 있다. 거세라는 말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캐스트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우리 좀 속된 말로는 이제 불가기를 하는 거죠. 그럼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거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다음 세대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거세를 시켰다는 것은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거세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네요. 그 다음 세대에게는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거세를 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낡은 지식이 다 거세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되네요. 근데 이런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보의 홍수로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꼽겠지만 이 책이 쓰이던 1960년대 말 68년, 69년 이때는 책이죠. 베스트셀러의 홍수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165쪽에 가보면 이 부분 아주 재밌더라고요. 두 번째 달락.
지식이 보다 풍부해지고 비영속적인 것으로 되어감에 따라 표지가 바뀌었다는 거야.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는. 저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데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표지가 바뀌었는데 가죽 표지 이해하세요? 가죽 표지로 된 책을 가진 적이 있으세요? 없죠. 이거예요. 우리 자기들 세대는 가죽 표지가 없어. 우리 때만 해도 가죽 표지가 있었어요. 양장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손으로 하나하나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불에다 슬쩍 구워가지고 입혀서 이거 얼마나 수공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거기 들어있는 내용이 절대 안 변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 책은 영원하리라 이런 뜻이네, 그죠? 그러다가 계속 책에 새로운 지식들이 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가죽 표지에서 헝겊으로, 아마 여러분 헝겊도 안 갖고 있죠? 네, 헝겊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 표지, 이제 하드로 되어 있는 게 딱딱한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소프트 이제 그 커버로 바뀌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펭귄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고판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표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휘발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의 내용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식은 이미 없어진 거죠. 지식의 양이 늘어났다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지식의 내용 자체가 어제까지 분명히 진리였는데 오늘 갑자기 진리가 아니게 되는 이런 일들. 근데 이것이 어디서도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경우에도 이미지 폭탄에 있었죠, 그죠? 어제까지는 그냥 연예인 누굴 얘기할 수 있나요? 송중기인가요? 쭉 하다가 오늘은 또 누굽니까? 선우 쫙 깔려버리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날은 또 누구야? 선우 좋아하는 게 1년도 안 가지, 그죠? 몇 개월 가다가 갑자기 또 그냥 이런 식이 되니까 모든 게 이제 값싸지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앞에서 obsolescence 해가지고 폐용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낡아 빠지는 거죠. 쓰이지 않게 되는 거, 버려두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쓰이지 않게 된 채로 이제 두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한번 앞에서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사이클이라는 것은 맴돌이 할 때 그 도리와 같은 겁니다. 도리. 그러니까 라이프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진다. 제가 그걸 사름돌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살아있는 동안의 그 길이가 짧아져요. 앞에서 이제 사물도 그랬고, 사람도 그랬고, 공간도 그랬고, 직업도 그랬고, 조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똑같은 식으로 지금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그 부분 결론은 166쪽. 첫 단락, 마지막 문장쯤 됩니다. 우리가 관념이나 이미지를 만들어 소모하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이건 현상이네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 장소, 사물, 조직 형태와 마찬가지로 지식도 일회용이 되어가고 있다. 괜찮네요, 그죠? 일회용 지식, 맥가이버 떠올라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일회용 지식이라는 것은 저는 요걸 이제 예전에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상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루 만치씩 잔뜩 산다. 어느 날 그 시를 읽고 그냥 몇 달을 그 말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는데, 살긴 사는데 하루 만치씩 산다는 거야. 근데 그냥 살지 않고 잔뜩 산대. 근데 그게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하루 만치씩 잔뜩 사는 게 이번에 그 바이올리니스트
뭐야 갑자기 죽은 분이 누구야? 권혁준. 권혁준이야 맞아. 그 친구한테는 맞을지 모르겠어 이 표현이. 정말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연습하는 거였다는 것만을 날마다 깨달았다는, 다른 걸 못 해가지고 연습만 하는 거야. 저는 그것이 너무 과해서 뭐 이제 결국 죽은 셈인데 그냥 돌연사잖아요. 이유가 뭐 알 수가 없고 안타깝죠 그런 거는. 뭔지 모르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컸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이제 손목이 아프다는 거 뭐 이런 건 진짜 치명적이죠. 쓸 수가 없으니까. 왼손은 뭐라고 그랬더라?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게 있어. 왼손은 날아가는데 오른손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얼마 전에 수술을 되게 심하게 큰 수술했는데 네. 복귀를 너무 일찍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팬들이 저게 어떻게 복귀를 저렇게 빨리 하지? 왜냐면 너무 병이 많았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하는 해가 그러니까. 2주 만에 다시 연주를 한다고 하길래 저 영상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 말이 되나 했는데 네. 그때도 부산으로 연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녁에 연주가 있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돌연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이유는 없지만은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젊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 한국적인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너,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철저히 관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복귀 시기를 본인이 결정 못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걸 자기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저는 그런 삶이 이상이 말한 죽음을 앞뒀거든. 이상이 해결하게 된 것 때문에 하루 만치씩 나에게 주어진 하루밖에 없는 거야. 그 주어진 만큼은 그냥 최대한 살아가는 삶,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도 우리가 쓸 수, 일회용 지식이라는 걸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만들었던 말은 하루살이 암. 하루 동안에 이제 알고 모든 게 끝나버리는 암인데 그 중요하다는 뜻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 마음속에 있는 모델들, 모습들, 메시지 또는 어떤 이제 정보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데 166쪽에 보니까 조작된 이미지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그 토플러의 그 통찰력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뭐 사회학자 이 정도가 아니고 이러한 전문 분야의 식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건 사실 제 분야인데 굉장히 높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166쪽 마지막 달러 한번 보시면, 자, 우리 그 마음속의 멘탈 이미지, 멘탈 모델이라고도 표현했었죠. 마음속의 모습이 생겨납니다. 그럼 이 마음속에 생겨난 이 모습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물음이네요. 그 생겨나는 것들은 어떤 특정한 신호들을 종합하고 패턴화한 것인데요. 자,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모델, 모습, 메시지 이런 것들로 종합돼서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그 근본 재료들은 신호,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이 신호들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다. 재밌죠? 신호들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호화되지 않은 신호, 언코드. 코드 하면은 이제 우리말로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코드가. 이게 저는 이제 일단 가장 가까운 건 부호라고 할 수 있는데, 부호. 기호보다는 이제 기호는 사인을 기호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요. 사인. 부호하면은
서로 일정하게 부합하는 그런 신호를 부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짜여진 어떤 프로토콜, 약정 체계가 있어서 그거에 맞추어서 만들어지는 신호를 부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부호입니다. 덧셈이라는 프로토콜, 방식에 의해서 짜이거나 또는 이제 우리 셈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짜이는 약식, 약정된 기호들은 전부 부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호라는 건 정합적이다, 들어맞는다 이런 뜻이야. 코드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뜻으로는 법전이라는 뜻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코드죠. 그러니까 어떤 명령 체계를 말하는 거네요. 코드라는 것은 권위 있는 사람이 내리는 어떤 명령 체계를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통령 할 때도 코드 1, 코드 2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코드라는 건 명령이라는 뜻도 있고 명령의 체계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법전, 법이라는 뜻도 있고 규약이라는 뜻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호화되지 않은이라고 번역한 거는 번역자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라고 좀 바꿔놓으시고 거기다 법전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또는 명령 거기다 이제 프로토콜이라고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뭇잎 예를 들고 있어요. 재미있죠? 나뭇잎이 바람에 날려서 휙 지나가는 걸 봤어요. 소리도 들리겠죠? 그럼 수경 씨 이거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어요? 나뭇잎 휘 날아가는 소리? 한번 해볼 시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춤꾸는 춤을 출 수 있어. 네. 그렇죠, 선우 씨? 출 수 있죠? 글쎄요. 나뭇잎 굴러가는 모습을 춤으로 출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본다면. 할 수 있죠, 그죠? 네. 아마 바이올린, 피아노 다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뉴 에이지 음악들은 되게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뭇잎도 우리가 나름대로 코드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뭇잎이 굴러가는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나뭇잎이 또르륵 굴러가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부호를 우리 뇌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물론 이제 연습을 하면 춤꾼이 오랜 연습 끝에 나뭇잎 굴러가는 모습을 춤으로 형성할 수 있고 음악가가 그것을 연주할 수 있게 되면 부호화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아직은 그것이 인공적인 부호가 갖춰진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규약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맛, 이 맛이 할 때 그 맛은 그걸 직접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 막 우기잖아. 근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맛본 거는 다른 사람에게 다 전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는 그 전달하려면 굉장히 오랜 부호화의 실패를 겪어내야 되는 거죠. 언젠가는 그걸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내 경험했다면은 이미 그 경험은 부호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그걸 성공적으로 만들고 또 그 부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서로 문제 없이 소통할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두 번째는 자 167쪽 두 번째 단락 기호화된 메시지 코드화된 그냥 코드라고 쓰겠습니다. 코드화된 메시지 코드화가 됐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글이라든지 음악, 춤 등등 그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하나의 약정된 해석의 틀을 가지고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68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코드화되지 않은 것들은 코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코드화가 된 것은 쉽게 파악이 됩니다. 전달도 쉽고요. 자, 그 예를 몇 가지 이제 쭉 이제 들고 있죠. 168쪽 첫 번째 단락 중간 부분. 자, 일반 시민은 뉴스도 청취하고 대사를 잘 만든 연극, TV 방송, 영화도 보고 훨씬 더 많은 음악을 듣고 연설도 자주 듣는다. 또 책도 읽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도 뭐 그런 행위인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체계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결국 우리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의해서 틀어진다. 우리 이거 조지 레이콥스가 프레임워크이라는 프레임 이론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코끼리 하면 모든 사람들이 코끼리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외칩니다. 야, 코끼리 그만 생각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코끼리 그만 생각해 하지만 또 코끼리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저 고양이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코끼리 떠나서 고양이 본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라는 틀인데, 그 유리창에 그 유리를 끼우는 그 틀이 프레임입니다. 또는 영화의 그 필름, 네모칸,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어떤 것을 그 안에 끼워 넣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놓이는지는 바로 틀에 의해서 틀어주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성되는 이미지들이 더 빨라지고 있고, 이 빨라지는 이미지들 정보들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미 다 해석이 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계속 수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코드화된 이미지들의 물결 속에 파묻혀서 그 의미를 제대로 스스로 해석하지도 못한 채 조작된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차르트의 뜀박질이라는 제목은 재미있는데, 이게 아마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예전에 그 연주된 거에 비하면 현대 연주하는 똑같은 모차르트 이제 교향곡을 연주해도 한 20몇 분씩 짧아지더라고요. 그 현대 그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 연주 시간이 짧아져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속도에 맞춰서 모차르트를 해석한 것이고, 현대인들은 현대 음악가들은 현대의 이러한 생활 속도에 맞춰서 모차르트를 해석하다 보니까 점점점 모차르트의 음악이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뉴스를 읽는 속도, 책을 읽는 속도, 대화하는 속도. 요즘 그 대학생들의 그 말하기 속도는요, 저보다는 1.5배 빠른 것 같아요. 엄청 빨라요. 그런데 발음도 정확해. 발음도 정확하고 말도 빠르고, 그런데 또 대화하는 상대방도 또 빨라요. 보면은 무슨 말 빠르기 대회하는 것 같아. 특히 여학생들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활 속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광고량하고도 연결됩니다. 우리 아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영화를 이제 저는 아들하고 같이 가끔 자주 봐요. 이렇게. 근데 이제 TV로 볼 경우하고 컴퓨터로 볼 경우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컴퓨터는 재미없으면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넘길 때가 있고 아들이 넘길 때가 있는데, 얘가 훨씬 많아. 넘길 때가 타타타타닥. 야, 이 자식아, 보고 넘어가야지. 아빠 다 봤어. 거짓말하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봐. 다시 넘어가. 말해봐. 대사를 얘기해. 지나갔는데 대사를 얘기해. 본 거야, 얘는. 나는 첫머리도 못 봤는데. 보는 눈이 엄청 빨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활 속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빠르게 만들고 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이 빨라지면 이해력도 빨라지는 걸까요? 이거 선우 씨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선우 씨. 말이 빨라지면 그만큼 이해력도 빨라지는 걸까요? 훈련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말만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되게 말이 빠른 사람들이 이해력도 빨라요.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있는데 말을 더듬는 저도 뭐 가끔 정말 말을 많이 더듬어요.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좀 머리가 나쁜 거야.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빠른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잔대가리가 발달했다고도 말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머리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야. 특히 이제 여자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말을 빨리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악을 빠르게 연주한다는 건 어떨 걸까요? 그거는 아마 음악 이해하고 다른 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미난 표현은 172쪽으로 오면은 셰익스피어가 오늘날 온다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마 현대인들이 말하는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오늘날 우리 현대로 오면은 거의 반문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 100년 만에 100만 단어 이상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쓰이는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셰익스피어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몇 가지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173쪽에 세 번째 달라 이게 혹시 아시나요? 뒤쪽이 유선형으로 된 자동차 패스트백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죠? 아마 뒤쪽이 이렇게 빠르게 굽었다 이런 뜻인 것 같고 빨아서 입는 옷 아니 옷을 빨아서 입긴 있는데 빨자마자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워시앤웨어 이것도 저도 처음 들어봤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정육면체의 플래시 큐 또 이제 신문 제목에 나오는 연좌농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틴. 흑백 차별 항의 수영 모임. 정말 이런 건 알 수가 없는데 스위민. 다음에 계몽 강연회 또는 성토대 티칭 인자를 가지고 뭔가 데모라는 의미를 많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반대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우연한 모임, 비인.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연한 모임에 비인이 됐을까요? 다음에 인간애를 호소하는 모임, 러브인. 이것도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환각제 보급, LSD 사용자, 에이시드 헤드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산성으로 가득 찬 머리란 뜻인가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신조어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속어라고 슬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74쪽에 오시면 세 번째 달라 언어 변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랭귀지 시프트를 언어 변동이라고 했는데 변동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시프트 키 아시죠? 키보드에 딱 누르면은 시프트 키를 누르고 치면은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잖아요. 바뀌는 거야. 변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문자의 어떤 꼴 또는 이런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시프트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로 가장 이제 널리 알려져 있죠. 블랙이란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니그로라는 말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한쪽 니그로라는 말이 좀
그 부정적인 말이어서 대문자로 써라 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의미를 죽였는데 이것 대신 그냥 블랙 피플 뭐 이렇게 블랙이란 말을 쓰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 블랙은 좀 좋은 뜻으로 쓰이게 됐다는 거냐. 175쪽으로 오면은 첫 번째 문장에 나사에서 일하는 50명 남짓한 사람들만이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A-OK야. A-OK? 완벽하다 이런 뜻으로 썼다는 거야. A-OK. 다음에 이제 스푸트닉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인공위성 이름 스푸트닉 이제 러시아 소련이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All Systems Go라는 거 이것도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고 등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새로운 말들이 계속 만들어졌다는 거죠. 고고라는 춤 이름도 고고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섹스에 관한 것도 계속 바뀌어왔고, 그다음에 176쪽으로 오면은 미술도 입체파, 일시성 중심으로 바뀌어왔다는 거야. 미래파, 야수파, 입체파, 초현실주의자 등등 전부 다. 이번에 이제 밥 딜런 통기타 가수잖아요. 밥 딜런이 반전 이런 것들 노래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을 따로 만들든지. 근데 물론 이제 뭐 예술가를 그 밥 딜런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거꾸로 그 위대한 문학가들이 그렇게 줄줄이 있는데 그 너무 인기 영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영향력 중심으로 지금 상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는 좀 곤란하죠. 그럼 이름을 바꾸든지 문학에 대한 정의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상을 따로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지, 최고의 문학에 대한 최고 영예의 상을 문학가에게 안 주고 그러한 대중 가수에게 줬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좀 모욕적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대중 매체들은 그런 걸 또 환호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본질주의자들은 설 땅이 없는 거죠. 본질을 얘기하면 다 미치광이가 되는 것이고, 결국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얘기입니다. 짧게 이제 단명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유행이 거듭거듭 바뀌고 등등 뭐 이런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미래의 미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예술품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생활 소품들처럼 보여요. 저도 이제 세계 문자 심포지엄 하면서 많은 예술가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아이디어는 그냥 생활이야. 예전처럼 뭐 커다란 예술적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구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주어진 어떤 것들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소품이라고 봤는데 이게 무슨 예술이냐. 좀 모욕적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79쪽 첫 문장 보면은 해프닝 미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예술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좀 저는 동의가 좀 잘 안 되는데, 뭐 순간 부서지는 화장지, 찢어지는 화장지 또는 뭐 무슨 뭐죠 이렇게 포장 용지 이런 걸로 그냥 만들었다가 그냥 쑥 부숴버리는 일회용 전시 이런 것들, 또 구겨진 신문지로 뭐 대충 만들어가지고 뭐다라고 이제 개념화하는 그런 이념적인 예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 예술을 좀 폭파시키는 행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술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우리가 좀 살려가야 될 텐데 뭐 그냥 만들어졌다가 용도 폐기되면 그런 걸 예술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예술의 본질이 뭐예요?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겠죠.
예술의 본질을 그분들은 다르게 파악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고, 예술가들이 그렇게 뭐 일회성 예술 작품들을 만든다면 예술 개념이 바뀐 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토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일회성 예술도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하다. 그러니까 예술 제작도 사실 그런 거죠. 이런 책상을 만들면 뭐 10년, 20년을 넘어서 100년, 200년 이제 가는 걸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를 물려주고 또 우리 뭐 첨성대 같은 경우도 몇백 년을 이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작이라든지 예술적인 창작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었는데, 예술의 이제 본질은 그 예자라는 것 속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트라는 말 속에 잘 들어가 있고, 어떤 행위가 됐든 제작이 됐든 그것을 아주 빼어나고 뛰어나게 하면 그것이 예술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몸동작을 몸짓을 했는데 그 몸짓이 우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빼어난 몸짓을 한다든지, 또는 뛰어난 몸짓을 했다든지, 또는 거기에 뭐 어떤 상상도 못했던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이러면 그 예술이 되는 거거든요. 예술이라는 것은 일단 일반적인 생활 수준이나 일반인들의 수준은 훨씬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제 수경 씨 연습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일반인과 똑같이면 저거 예술가라고 하겠어요? 예술가의 경지를 뛰어넘어야, 일반인의 경지를 뛰어넘어야 예술이다 이러지. 그러니까 그런 뛰어넘는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의미로만 뛰어넘는 경우도 있어요. 대충 해놓고 말로 다 해먹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말로라도 뛰어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침묵이죠. 말로 뛰어넘는 게 아니고 그 장르들이 있습니다. 조각이면 조각, 뭐 회화면 회화, 음악이면 음악. 그 장르에서 그 덧붙일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딱 보여주고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들, 청중에게, 관객에게 감탄 또는 충격을 주면 그건 위대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면, 그런데 사랑하기도 전에 다 뿌려서 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런 거를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건 소모품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예술에 대한, 저는 이제 그 영원이라는 관점을 좀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춤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춤은 동작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근데 춤도 요즘은 뭐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또 영원에 대한 열망을 또 이어갈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주제 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그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어쨌든 아무리 위대한 예술도 n분의 1이야 지금은. 잘하든 못하든 어떤 의미에서 매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에 방영이 됐다 그럼 그것이 1등이지, 누가 연주를 잘했다는 보도가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아무튼 요즘은 좀 그런 예술에 대해서도 미디어 이제 이러한 접근이라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80쪽에 오면 신경 소모라고 했는데 이건 뭐 아주 쉽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이미지 폭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폭탄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튼 신경이 쓰이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정리하고 이해하고 또 새로운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지들을 내가 나만의 이미지로 재정리 정돈 하면서 종합해드리는, 재정리하는 과정,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들어가는 거죠.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미지 폭탄이 많아지면 우리에게 또 부적응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 1책 읽기는 이 정도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표로 했던 것까지 못 갔는데 생각보다 에드워크러시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